예고해드린 대로 노무현 정권 때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원을 담당하셨. 특히 이 장준하 사건을 담당하셨던 전 조사관 고상만 수사관 조사관입니다. 조사관 예. 모셨습니다. 박수. 예, 반갑습니다. 고상만입니다. 이 늦은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걸어와도 땀 납니다. 거의 이 박사급에 가까운 몸을 갖고 계셔가지고요. 예. 거의 유추는 가능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각종 위원회 많이 지원했으나 다 떨어진. 그러세요? 예, 뭐 저기 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예, 반민. 제가 거기서도 4년 있었었는데 저보다 다 2년이 안 되셨네. 그렇죠. 풍락엽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랬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근데 뭐 우리 고 수사관님은 어떻게 이런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1989년도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인데요. 네.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저하고 같이 학생운동을 하던 그 동료가 2시간 35분 실종 끝에 숨진 채 거리에서 발견됐어요. 1990년 3월 28일. 2시간 35분 만에. 예,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그 사람의 행적은 지금도 알 수가 없는데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 총학생회 출범식을 앞둔 바로 그날 새벽에 2시간 35분이 실종된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그렇게 죽기 일주일 전에 그 폭력배가 이 학생회장이었던 이 숨진 김용갑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끝까지 학생운동을 계속할 시에 그리고 출범식을 강행할 경우에 차로 갈아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지 않겠다. 다른 누군가 시켜서 하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과실치사로 집행유예 6개월이면 풀려나온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랬는데 실제로 일주일 후에 그 김용갑 씨가 2시간 35분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처음 듣고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 누가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죽음을 듣고 제가 그야말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울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막 울었는데 왜 그렇게 울었냐면 제가 그렇게 울어주지 않으면 그 불쌍한 24살의 청춘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난 후에 제가 이후의 삶은 그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다고 하는 죄책감이 컸어요. 그래서 그 형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고 그 의문사를 뒷조사하는 거를 제 나름의 방식대로 추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 전문가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문 사건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재하 단체에서 인권운동가로 일을 하면 각종 이제 인권단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고상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 이쪽으로 잘한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이렇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제 저에게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이제 1기 2002년도에 처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가서 당시에 90년에 사망한 외대 남현진이라고 남현진 군인의 군의문사를 1기 때 조사했고요. 그리고 2기 들어가서 2003년도에 이제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님의 그 조사팀의 팀장을 맡아서 이제 조사관으로 일을 한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이제 김용갑 씨의 의문의 죽음 여기에 의문을 갖고 그렇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돼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1기에서는 외대 남현진 씨 사건을 군인이었던 남현진의 죽음을 조사했고 2기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2기에서는 장준하 사건을 맡았고 2003년도에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의 조사팀장을 맡아서 조사를 했죠. 명탐정 바베크가 생각나요. 저기는 이기지요. 전공이 원래 이쪽이세요? 이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원래 대학에서 한 거요. 그렇죠. 원래 대학에서는 이제 내용은 이제 경영과인데
이제 수업을 1시간도 못 받았고 계속 학생 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유인물을 작성하는 일을 대학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감옥도 갔다 오고 제적도 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조사관님께서 장윤아 사건을 맡으면서 네. 약사범 현장을 20번이나 답사했다고 그러고 뭐 더 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네. 김용환 씨를 10여 차례 만났다고. 아니 그것도 더 만났죠. 기록으로 남긴 게 18번이고 그래요? 한 20번 뭐 남짓 만났을 것 같아요. 집요한 스타일이시구나. 여러 번 가시네요. 아니 그분이 저보다 더 집요했던 거죠. 그래요? 근데 진실을 안 드러났으니까. 그래요. 사건 직후 수사를 맡은 검사 경찰관 관련자들을 한 140여 명을 면담했다라고 예. 나와 있는데 예. 어쨌든 장윤아 사건에 이분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의혹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장윤아 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네. 있는데 결론은 모르지 뭐 우리도. 네. 그렇죠? 의혹만 얘기하고 결론은 몰랐는데 수사관님 어때요? 그때 의문사 진성규명에서 결론을 내렸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가 당시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예. 아니 사실은 저희가 내린 결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을 누가 시해했느냐? 네. 네. 누가 시해했습니까? 이승만. 아니 진짜로 시해한 사람이 안두희. 누구예요? 안두희잖아요. 네. 근데 그 안두희를 우리가 범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범인을 안두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배우 조정 인물. 배우가 예,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안두희에게 누가 그와 같은 일을 시켰는지 그건 여전히 사실은 방금 이 작가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지. 누구 아니에요. 이승만이라고 했지만 그 증거는 사실상 정확하지 않잖아요. 추측이지 뭐. 마찬가지로 장준하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장준하 선생이 사고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결론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 사건은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바로 목격자라고 하는 김용환 씨로부터 시작돼서 김용환 씨로부터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현장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이 실족 추락사 했다라고 이야기가 된 이유는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김용환 씨가 내가 봤다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김용환 씨 증언. 그렇죠. 김용환 씨가 자기가 장준하 선생과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산 정상에서 샌드위치를 같이 커피와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나서 장준하 선생이 산 밑으로 이제 빨리 내려가서 그리고 그 계곡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에게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황급하게 도저히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 아주 가파른 절벽 쪽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알겠고. 예. 제 진행에 좀 따라주시고. 그 얘기는 차근차근 제가 여쭤볼 테니까 갑자기 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실질적 결론은 어떻게 났냐고요. 그래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거죠. 불능으로 났지만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내려졌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이 될 때 이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저희 위원회의 결정 방식이 뭐냐면 모두 9명의 위원이 그 거수로 결정을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구조 방식으로 돼 있는데 결정 방식이 세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인용 그리고 하나는 기각 하나는 진상규명 불능입니다. 이게 인용이면 뭐냐면요. 이 사건은 타살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고.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이 제기한 것처럼 타살 의혹이 있으니 재조사해달라고 한 건데 그 타살이 규명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인용이고 기각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결정한 사항이 맞다. 이게 이제 기각이고요. 실족사.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진상규명 불능. 이거는 모르겠다 이건데 근데 이제 모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점을 찍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니까 9명의 의원이 거수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직전에 이 거수 투표를 하기 직전에 저를 찾아와 갖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 사건을 충분히 인용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국회의원입니다. 당시에 전해철 국회의원이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비상임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 비상임위원들하고 상임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거수로 이제 투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전해철 의원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일한 증언이 엉망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니 그 사람의 진술을 탄핵해서 이 사건을 그대로 밝힐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전 의원님. 이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걸 인용해서 진상규명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면 제 성과지요. 그러니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안두희가 시해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진상이 다 밝혀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벌였고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인용으로 결정하면 문제가 있던 게 뭐였냐면요. 한 번 인용으로 결정하면 이 사건은 다시 조사할 수가 없어요. 재조사가 불가능. 예. 그러니까 이미 규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만약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2기가 끝났는데 네. 바로 이어서 3기가 논의되고 있던 때였어요. 3기가. 그래서 다시 조사가 되면 이런데 만약에 인용으로 결정이 되면 3기가 다시 돼도 이 사건은 다시 재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끝이에요. 이거 한 번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밝힐 게 없다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진상규명 불능이면요 자동 재개예요. 그러니까 유족이 다시 진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조금만 더 하면 이걸 밝힐 수 있다. 어렵지 않다. 다 됐는데 우리가 남은 조사 시간이 부족해서 더 못한 거다. 그러니 진상규명 불능으로 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대4로 진상규명 불능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바로 인용으로 결정해도 괜찮지 않겠냐. 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그 전해철 변호사가 그 인용이 아닌 진상규명 불능 쪽으로 손을 든 거죠. 만약에 그 전해철 의원이 인용 쪽으로 손을 들었다면 이 사건은 5대4로 인용으로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된 건데 그래서 전 지금도 다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남긴 진상규명 불능의 진짜 결정 사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고 다만 지금 정부는 박근혜 정부다. 그렇죠. 자, 지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서 날아가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분은 의문사를 별로 안 받을 좋아해. 일이 전혀 없다고 보고 그렇죠. 자 정권이 교체되면 뭐 방금 말씀하셨던 제3기 의문사 진상규명회 가능하시라고 봅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고상만 전 조사관을 모시고 당시 장준하 선생의 사건에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자 광고 좀 들었고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요. 자, 아까 계속 이제 김용환 씨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역시 핵심은 이제 김용환 씨인데, 네. 당시 우리 그날로 한번 일단 돌아가 봅시다. 네. 당시 그 장준하 선생이 약사모에 가던 그날로, 네. 8월 17일 되겠네요. 광복절이 이틀이 지난 8월 17일 날, 예, 일요일이었습니다. 예. 장준하 선생이, 산악회 회원 20여 명과 경기도 포천 약사봉으로 등산을 떠납니다. 원래 장 선생이 등산을 좋아했나요? 장준하 선생님은 원래 그 광복군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광복군으로 가서 OSS 아주 미국의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산악 지형에 대한 그 등산도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으셨고 해갖고 당시 등산을 매우 좋아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로 3일에 걸쳐서 이 설악산을 넘어갔고 뭐 집까지 걸어오시는 그런 그 사례도 있었고 굉장히 산에 대해서 잘 알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전후로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네. 산행 많이 가셨잖아요. 예. 뭐 여러 모임과 함께 네, 많이 네. 갔던 걸로 지금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산악회 뭐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항상 장 선생님 이 사람들하고 산악회를 다니고 그랬나요? 주로 그분들하고 이제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여 명과 같이 가셨다고 네. 이렇게 있죠. 그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한 40여 명 더 정도가 많구나. 같이 갔고, 그 중에서 원래 회원이 한 25명 정도였고, 그리고 우연히 그날 온 사람들이 한 15명. 우연히 그날 왔다는 건 뭔 얘기죠? 이 1975년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요, 지금의 동대문 운동장. 네. 지금 없어졌죠. 네. 거기가 이제 서울운동장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운동장에 매일매일 이제 일요일날 가면, 각종 지역으로 등산을 가는 관광버스, 산악회 버스들이. 버스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도 당시 이제 그 서울운동장에 이제 주차해 있었는데, 그날 이제, 등산객들이 임의로 거기에 와서 그 버스에 이제 어디행 써 있으면 그거 보고 포천? 야, 오늘은 포천이야. 이렇게 타고. 예, 맞습니다. 오늘은 무주. 근데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네. 당시에 그 신문 광고를 이렇게 보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른바 등산 전성시대. 지금보다 더 했더라고요. 지금은 등산이 아니라 불륜. 아, 예. 그러니까 뭐 홈쇼핑에서 등산복 하도 많이 팔면서 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가 더 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했는데 그날도 이제 포천 약사봉으로 약사봉행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 이제 타서 간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또 어렵게 찾아내서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때 같이 버스를 탄 사람들. 예. 경향신문의 이기훈 기자라는 분. 뭐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5명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된 어떤 그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연히 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본 건 무엇이고 그들이 그때 당시 어떤 거를 확인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체크해봤죠. 했더니 경향신문 쪽에 뭐 누가 갔다고 하길래 제가 경향신문 쪽을 또 막 뒤져갖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약 40명 정도가 간 겁니다. 그 당시 중정이 말이죠. 장훈환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때고.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뭐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죠. 뻔히 아는 건데 거기다가 뭐 또 이 방금 이렇게 버스 타고 가 뭐 광고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았겠네요. 거기 안에 심어져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보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몰랐다고. 가는지 몰랐다고? 아, 예. 몰랐다. 아니 씨 뭐 DJ하고 만난 거 뭐 대화로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가는 걸 몰랐다고? 막 위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도청을 다 하고 있었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장준하 선생에 대한 동양일지라는 것을 일일이 기록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 누가 몇 시에 들어가 몇 시에 나왔고 그 딸이 몇 시에 들어가 몇 시에 나왔고까지 다 써 있었고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얘기했던 도감청 다 돼 있었습니다. 그것만 몰랐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만. 그것만 몰랐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말이 된다고 아니죠. 중정의 말이 맞다고 해도 그건 결국엔 예나 지금이나 그 라인은 계속해서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네. 그랬고. 근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장준하 선생이 사망했을 때 네. 입었던 뭐 의복이나 예. 장비 상태를 보면 전혀 등산 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증언도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이제 이소선 여사 네. 누군지 아세요? 네. 예, 이 전태일 열사 어머님이었던 이소선 어머님이 특히 그 주장을 하셨거든요. 장준하 선생님은 그날 등산을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가 함석헌 선생님 집에 아침에 일찍 그 원고, CR의 소리, 당시 함석헌 선생님이 내던 책에 청계피복 노조의 원고를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 자기가 함석헌 선생님한테 원고를 주던 순간에 장준하 선생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방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네, 집으로 들어섰대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오늘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함석헌 선생님의 사모님이 매우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왔다라고 하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거기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2년 전에 73년도에 박정희가 김대중이를 죽이려다가 실패한 후에 그 다음에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건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그러면서 당장 집으로 가라. 병문안도 필요 없으니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등산을 안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등산 안 가려고 하고 일행들한테 내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할 필요 없으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셨대. 확인 결과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실 아니었고. 그럼 이소선 선생가 착각한 겁니까? 예. 날짜를 착각한 착각이었어요? 걸까요?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는데 그렇죠. 왜 그런 착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이소선 어머니를 뵙고 조근조근 설명을 드렸더니 긴가민가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첫째 이소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시기 상황에 CR의 소리에는 청계피복 노조와 관련한 원고가 실린 게 없어요. 예. 두 번째 장준하 선생님이 그 아침에 방문했다고 하는 그 시각 전후한 때에 장 선생님이 아침에 집에서 나온 시각은 8시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버스를 탄 건 8시 반이에요. 장 선생님이 살던 면목동과 함석헌 선생님이 살던 충정로는 도저히 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되죠. 예, 그게 안 됐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함석헌 선생님이 그날 아침에 자기는 신촌에서 퀘이커 교도들과 만나고 있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났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날짜가 안 맞네. 예, 그런 거가 있고 방금 이제 우리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날 장준하 선생님은 진짜로 산에 안 가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갔거나 또는 계획이 없는데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장준하 선생님의 따님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첫 번째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자기가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못한 게 있었대요. 그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사는 그 막내딸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 막내 따님한테 그날 아버지의 이 가족 내의 어떤 행정을 했더니 갑자기 그 따님이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죄송해서 하지 못한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아침에 자기가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장준하 선생이 방에 들어와 갖고 자기를 이렇게 깨우고 나랑 같이 산에 가자고 그랬대요. 나랑 같이 오늘 산에 가자. 근데 어린 마음에 졸려서 싫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알고 누구한테도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대요. 자기가 따라갔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안 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백이열이라고 하는 경희대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날 아침에 자기한테도 전화가 왔었대요. 장준하 선생님이 같이 산에 가자고. 산 가자. 예. 그런데 자기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게 너무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장준하 선생님이 그날 산에 간 것은 본인의 의지가 맞고 그래서 산에 가셨다. 가기 싫은데 강제로 가고 이런 건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장준하 선생님의 사인에 대해서 억지로 끌려가거나 뭐 이런 것이야야 당연히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이 이렇게 뭐 타살되는데 은폐되고 조작되고 뭐 이런 걸로 알려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은 그대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은 여하간 본인이 등산을 가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렇게 산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당시에 그 호림산악회 장 선생님하고 같이 가던 그날 호림산악회가 그 약사본 간다고 하니까 원래는 갈까 말까 고민하던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등산을 다녀오셨거든요. 직전에. 광주 무등산을. 근데 그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갈지 안 갈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내키지 않는 산행인데. 네네네. 예, 그 몸이 좀 피곤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던 상황인데 만약에 8시 반에 이제 서울 운동장에서 차가 출발해서 면목동 앞을 지나가는데 만약 자기가 그 면목동 지나가는 길 약국 앞에 서 있으면 내가 가는 줄 알아라. 그리고 거기 면목동 앞에 서 있었다. 이게 이제 제가 조사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김용환이라는 사람. 네.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 8월 17일 전날 네. 호림산악회에 찾아와서 예. 내일 산을 가느냐, 예. 장 선생이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네. 이건 사실입니까? 그것도 약간 틀린데 네. 8월 16일 날 그 산행이 있기 전날 김용환 씨가 이제 호림산악회 사무실을 늦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김용환 씨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 김용환 씨하고 처음 장준하 선생님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게 그 인연부터 사실은 쭉 살펴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럼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예, 자, 예.
김용환 씨하고 장준하 선생이 국회의원 시절, 그러니까 옥중 출마할 때 처음 만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예, 정확히 아시는데. 자, 예. 옥중 출마할 때 만났는데, 예. 유족 입장은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뒤로 전혀 교류가 없다가 네. 갑자기 그날 나타났다는 거고. 갑툭튀. 김용환의 입장은 아니다. 난 계속 장 선생과 결혼을 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예. 주장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실제는. 예, 거짓말입니다. 김용환 씨의 거짓말. 예, 김용환 씨가 저희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68년도 6월 8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은 그 한 달 전인 5월에 국가원수 모독죄로 해갖고 감옥에 갔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그 옥중에 있는 동안에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박정희 권력을 깰 수 없다. 독재 권력을 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설을 통해서는 이제 못 깨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이미 자기가 갖고 있던 사상계가 곧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는 안 되니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옥중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시기에 그 선거 캠프에 옥중에 이제 구속돼 있는 시기에 함석헌 선생님이 당시 이른바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아갖고 선거장을 맡으셨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열심히 할 때 뜬금없이 낯선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선본에 찾아와서. 예,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 내가 여기서 하겠다. 이런. 예.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선전부에 배치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모두 붙이고 뭐 얘기하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맡겼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석방이 돼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김용환 씨는 그때부터 장준하 선생님이 1975년도 1월에 백만인 선언으로 인해서 구속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병보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67년부터 75년도 1월 달까지 내내 장준하 선생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가, 그리고 그 75년도 1월에야 아버지가 병이 들어 편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으로서 그 아버지를 이제 보살피기 위해 자기 고향인 충남 당진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내려가서 당시에 그 당진에 있는 모 중학교에 시간 강사로 취직이 돼서 거기서 이제 강사로 일을 하던 중 여름 방학을 맞아 장준하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게 75년 8월 16일 바로 문제의 그날이라는 거고. 그럼 김용환의 주장은 쭉 장준하 선생님 곁에 있다가 예. 떨어진 건 한 7개월 정도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김용환의 주장을 주장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예. 저희한테도 와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 건에 걸렸죠. 뭡니까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분명히 김용환 씨는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계속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가 스모킹 건이었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근무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장준하 계속 같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장준하 예. 근처인데. 장준하 근처에 선생을 있는데 떠나지 뭘 했냐? 않고 계속 일을 무슨 역할을 했는데, 했냐? 아니요. 어디서 근무했냐고. 어디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준하 선생님은 1967년도에 사상계가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해서 집이 급격하게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없어졌어요.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래가지고 방이 3개에 있는 전셋집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5이었고. 그래가지고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일을 했냐. 일을 계속 했다고 하는데 1971년도엔 국회의원에서 또 낙선했거든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래서 71년도부터 75년도 사이 4년간 그렇다면 어디서 근무했냐니까 거기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사실은 그때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걸 그제서야 얘기했죠. 말을 뒤집었네요. 말을 뒤집었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다가 그렇게 그러면은 그럼 뭐했냐 했더니 그냥 왔다 갔다 부정기적으로 했다라고 말을 바꾼 거고. 사실상 그러면 일 안 한 거 아니니까 또 그렇게 예 맞습니다라고 급격하게 또 말을 바꿨죠. 그래서 결국은 확인해 보면 사실상 그는 1971년도 이후부터 75년도 그 장준하 선생님이 한테 사건 전날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 곁에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주장이 옳은 겁니다. 4년 만에 나타났다는 주장이 옳은 거고. 그렇죠? 71년부터 75년가 4년 만이죠? 4년 반? 네. 그러니까 예. 만약에 김용환의 증은
말 바꾼 주원이 맞다면 그래도 중간중간 왔다 갔다 했다. 그게 네. 맞다면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라든가 장준하 선생의 지지자들이라든가 봤을 거 아닙니까? 지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못 봤다. 혼자 김용환 씨 혼자만 나는 늘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건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니까 나는 있었다 계속 주장하는데 그럼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거기서 말인론이 바뀐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이 다시 아까로 돌아갑시다. 그 8월 16일 날 호림산악회에 나타났다. 네. 거기서 말씀 계속 이어주십시오. 그 호림산악회 나타나서 이제 장준하 선생님한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가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김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장준하 선생님이 마침 산에 가기로 했으니 당신도 같이 산에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김용환 씨가 그 산악회에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런데 김용환 씨가 당시에 가면서 그 75년도 당시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 약 4일 후에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하고 그 집에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하고 나서 4일간 어디론가 사라져요. 김용환 씨가. 5일장을 했는데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아니, 사라져요. 그게 가까운 지인이었고 목격자였고 그랬으면은 그 장 치른 동안 어디 갈 리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김용환 씨는 또 자기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나중엔 결국은 자기는 없었다. 4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문익환 목사님, 개운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거기 현장에 있었었는데 김용환 씨 마지막 목격자라고 하는 그리고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이 김용환 씨의 증언을 토대로 장준하 선생이 나무를 붙잡고 산을 내려오던 중 쉬면서 추락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작 이 얘기를 한 김용환 씨는 자리에 없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진장 기다렸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장례 전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몰래 이불 밑에다가 독수리표 카세트를 갖다가 넣고 녹음 장치를 눌러놓고 약 1시간 10분 정도의 대화를 녹음을 해요. 거기에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김용환 씨는 당시 구두를 신고 등산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스스로? 예. 그러니까 등반자가 그러니까 등반화가 아니라 구두를 신고 그러니까 그 구두를 신고 산을 등산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걸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장준하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문익환 목사님이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봐요. 장준하 선생님이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죽었냐 했더니 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잡다가 나무가 이렇게 휘는 걸 내가 옆에서 봤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동아일보 기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를 결정적으로 번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당사자 김용환입니다. 나무를 붙잡고 떨어졌는데. 김용환 씨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은 김용환이고 이 사건의 끝은 김용환이거든요. 김용환 씨 이 사건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서 실족해서 사망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라면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반복돼요. 번복되는 거예요. 김용환 씨가 도대체 본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라진 사례는 어디 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김용환 씨는 계속 자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또 해요. 나중에 인정했다면서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럼 뭐 했냐, 누구를 했냐. 그런데 그 녹음 테이프를 저희가 극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라진 테이프를 찾아냈고 그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는데 이 잡음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를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에 가갖고 또 특수보정을 해갖고 살렸는데 그렇게 살리니까 마침내 그 김용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들려온 목소리에서 이야기한 그 김용환 씨는 자기가 그동안 어디가 있었냐라고 하는 그 개운재 선생님의 질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괴로웠고 미안해서 힘들어서 그냥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내용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이거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또 말 바꾸고 거기서 이런 걸 지금 반복하는 거네요. 단 하나도 일관되게 진술한 게 없어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장례식 당일날 갑자기 나타나서 네. 문 목사 장례식 전날에 문 목사님이 당연히 궁금하지.
네. 궁금하니까 친구가 사망 그러니까 일로 와봐.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그거 테이프를 이제 몰래 녹음한 거고. 예. 그래서 자기가 뭐 가지를 잡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예. 이건 이제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써서 기사가 난 거고요. 예. 근데 이거를 스스로 그런 말 한 적 없다 뒤집었다는 얘기죠. 이건 언제 뒤집은 겁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한테도 와서 나무가 휘어서 그 얘기를 했었고. 휜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75년도 사고 당시에도 동아일보의 송석형 기자한테도 얘기하기를 나무가 휘어서 소나무 가지가 휘어서 장준환 선생님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꼭 찾고 싶었던 기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988년도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하고 13년이 지나가던 그때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국회가. 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통일민주당에 조만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내무위원회의 그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질의를 하면서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걸 치안본부가 지금의 경찰청이 제대로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88년도에 경찰 재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아, 그때 이미 한번. 예. 그것을 당시 포천경찰서에서 재조사를 했는데 그 재조사 기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재조사 기록은 우리가 여러 번 찾았지만 전 조사위원회에서도 폐기된 걸로 알려졌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찾아냈어요. 포천경찰서의 문서고를 한 장 찾아갖고 진짜로 그게 다른 갈피에 꽂혀 있는 거를 극적으로 찾아냈는데 그 문서에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김용환 씨의 또 다른 진술이 있었던 건데. 그럼 당연히 포천경찰서에서 김용환 씨를 다시 불러서 재조사했을 거고 그 문서에 이상한 이야기 있다는 얘기죠? 그 문서, 그러니까 김용환 씨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는데 88년도에 당시에 그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학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근처 식당에서 만나서 조서를 수기로 썼거든요. 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경찰관이 묻습니다.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이 나무를 잡다가 휘어서 추락한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장준하 선생이 어떻게 이게 추락해서 사망했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기간 동안 했던 진술을 확 또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그러면은 장준하 선생님이 실족 추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요?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확인을 했더니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하는 말이 아니 자기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내가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의정부 지청에 장준하 선생이 추락할 때 유일한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이 1975년 8월 18일 날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자기가 뒤늦게 알고 그래가지고 1975년 8월 18일 날 의정부지청 서도냥 검사 방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기자가? 예.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게 한참 있다가 오후에 목격자라는 사람이 나오길래 그 사람한테 자기가 직접 물어봤대요. 장준하 선생님이 어떻게 실족해서 사망했습니까? 했더니 내려오다가 나무를 붙잡았는데 그 나무가 휘어서 그래서 실족 추락사에서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사를 썼는데 그거를 제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그러냐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추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와서 내내 우리 위원회 와서도 나무가 이렇게 휘어갖고 그래서 떨어졌다고 했고 75년도 당시 녹음 테이프에도 여러 차례 문익환 목사님이 거듭거듭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나무를 이게 어떻게 떨어졌냐, 나무를 잡았냐, 휘었냐, 하면서 계속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니 난 이거 모르겠다고 또 발뺌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냐.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도대체 진실이 뭔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랑 18번을 만나게 된 건데 그리고 그중에 2번은 아예 조서를 쓰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2번은 조서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자 조서 안 쓸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기억나는 것만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정말 때려 죽여도 이것만은 진실이다 해서 애매한 건 아예 빼고 진짜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2번을 했고 그 다음에부터 조서를 작성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다 번복했죠. 하나하나씩 그 진술한 내용이 하나하나씩 탄핵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완전히 헷갈렸죠. 모든 게 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네요.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는데 그러면 다시 당일로 가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저 버스를 같이 탔을 거 아닙니까? 김용환 씨랑 네. 장준 선생이 네. 타고 내리고 등산하기 시작했는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머지 일행들은 정신 먹고 끝까지 등산을 하지 않고 네. 돌아가겠다고 했고 장 선생이 나는 계속 가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김용환이 따라갔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8시 반에 서울 운동장을 출발한 버스는 그 후 11시 반쯤 그 포천 약사봉 입구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약 30분에 걸쳐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일행들이 소록길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약 30분 정도를 걸어간 12시경에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의 상류 지점에서 모두가 다 거기까지 가기로 해요. 그리고 모두 그 자리에 앉아서 물가가 있는 거기에서 밥을 해 먹고 했는데 장준하 선생님은 거기서 뒷산 같으니까 나는 산을 좀 더 갔다가 곧 내려올 테니 당신들은 여기서 밥을 해놔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올라간 거고 약 10분 뒤미쳐서 김용환 씨가 그 현장에 도착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김희로라고 하는 일행에게 장준하 선생님이 지금 어디로 갔냐라고 물어보고 지금 이쪽으로 갔다라고 하니까 그 김용환 씨가 쫓아 올라갔대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자기가 알려줬다고 하는 김희로 씨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한 그 장소는 그 상류 지점에서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산이에요. 예. 사고는 거기서 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님은 우측산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측산으로 올라갔고 자기가 김용환 씨에게 알려준 건 그 우측산으로 올라갔다고 알려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좌측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김용환 씨가 자기한테 알려와서 지금도 자기는 그게 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김용환 씨가 나중에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라니까 전혀 제시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다시 한번 그려보라니까 전혀.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설명을 단 한 번도 못한 것도 물론인데 제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대충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을 쫓아 올라갔더니 장준하 선생님이 군인 2명과 같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군인 2명이 하고 커피를 마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최초의 군인과 만난 장소는 이 김용환 씨도 그래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어딘지를 갖다가 설명을 못했어요. 저한테 얘기할 때 그냥 설명할 때는 어떨 때는 산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산이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고 또 그 93년도 민주당 조사 때도 또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산에서 만난 건지 어디서 만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일대의 항공 지도를 제가 구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쫙 펼쳐놓고 여기서 만난 장소를 손으로 찝어봐라. 도대체 어딘지 내가 도저히 설명 듣고는 모르겠으니 일부러 해서 갖고 왔다 찍어봐라 했더니 못 찍었어요. 처음에 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못 찍냐. 그동안은 뭐 설명이 하기가 어렵다는 지 했는데 도대체 어디냐. 했더니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 늘 한결같이 약 산으로 들어가 10분 정도를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더니 뜬금없이 그 물가를 찍었어요. 점심 식사하려고 모였다. 점심 식사를 한 곳으로부터 약 500m 정도 올라간 물가를 손으로 찍길래 아니 그럼 이거는 산이 아니라 물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하면서 또 말을 바꾼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네요, 지금. 아니 본인도 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산으로 올라간 거냐. 근데 이게 정말로 이분이 진짜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럼 여태까지 왜 이걸 산이라고 표현했냐. 물 아니냐 그러면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한 행동이라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군인 만났다는 것도 김용환의 증언이잖아요. 사실은 장준하 선생님이 올라간 12시서부터 그리고 나서 김용환 씨가 따라 올라갔던 12시 10분까지는 김희로 등 누군가의 진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확인이 된 거고 그 이유는 김용환 씨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샌드위치를 먹었던 것도 모든 게 다 김용환 씨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그리고 산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김용환 씨의 일방적 주장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용환 씨는 장준하 선생과 산행을 하지 않았다가 우리 결론입니다. 산행을 하지 않았다. 산행을 하지 않았다. 이 결론은 우리만의 결론이 아니었어요. 1975년도 8월 이 사건을 당시 담당했던 의정부 지청의 서돈양 검사도 우리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용환 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산행을 하려면 최소한 1시간 4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산에서부터 정상을 거쳐 올라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먹고 뭐하고 이거를 다 샌드위치 먹은 시간 다 빼버리고 그냥 죽기 살기로 올라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죽기 살기로 그 코스대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사망했다는 지점까지 가갖고 하는 그 시간은 최소한 1시간 40분. 그런데 김용환 씨가 주장하는 그 올라가서부터 이 사고가 났다는 시간까지는 불과 40분. 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의정부지청 서돈양 검사도 그 등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에도. 그러면서 저희한테 진술했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당시에 김용환 씨가 자기한테 얘기한 거는 한 30분 정도 산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용환 씨, 서돈양 검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산까지, 정상까지는 가지 않고 아마 다이렉트로 그 지점에서부터 사고 지점으로 다이렉트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후에 대질 조사를 하면서 산행을 갔다니까 이 사람 거짓말 하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제가 그럼 대질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서돈양 검사가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나중에 서돈양 검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여기 나는 그때 거짓말하는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장 선생이 추락사 했다던 그 장소는 직접 가보셨습니까? 그걸 한 20분 이상 무시장 간 거죠. 그 전부 다. 직접 가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산악 전문가들도 거기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예. 전문가들도 오르기 힘든 곳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장 선생이 왜 그 길을 택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거기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예. 진짜로 저희 조사관들이요. 진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했어요. 도대체 그 하나의 가능성이 무엇이고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 그리고 우리는 내려왔지만 결론. 거기는 사람이 내려올 수가 없는 지점이고요. 거기까지 접근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내려간 건 반드시 내려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한번 내려가 봐야 된다라고 해갖고 진짜 무리하게 했고요. 그리고 장비 다 갖고 하신 거죠? 아니요. 그냥 맨몸으로? 그러니까 그 산에 이렇게 갖고 나무 뿌리 잡고 엉금엉금 기어갖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거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리나 이런 형태의 위치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완전히 직각 형태로 돼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이 자기는 몰라도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김용환 씨에게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김용환 씨가 그럼 그 현장에서 김용환 씨가 어느 지점으로 내려왔는지도 한번 그것도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 선생은 추락했고, 그 장 선생이 추락했는 걸 보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신고를 했을 텐데 어디로 내려왔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지점을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정말 웃긴 얘기인데요. 계속 그것만 강조했어요. 그거에는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는 데라고. 그렇게 내려갈 수 없는 데를 장준하 선생님이 무리하게 억지로 내려가던 중에 끝내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은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장준하 선생님이 추락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추락한 걸 보고 황급히 그 추락한 지점으로 내려가서 장 선생님이 사망한 걸 어떻게 내려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내려갔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정신없이 내려갔다고. 근데 그건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지가 않는 거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양반이 정신없이 막 매달려서 뭐 아락바락 내려갔다 쳐도 네. 그 외의 증언들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그런데요. 이 김용환 씨가 설명하는 건 이른바 팔색조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무가 나무가 쉬면서 추락하는 걸 봤다 그러고요. 어떨 때는 뒤에 억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나무만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장 선생님이 안 계셨다. 무슨 영화 찍나? 예.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억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추락하는 장준하 선생님을 봤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진술이 다 틀리고 다 달랐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88년도 진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나는 어떤 나무가 휘는 거를 본 것도 없고 나중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시작이 그 추락한 것을 본 목격자 김용환 씨에 의해서 이것이 장준하 선생님은 실족 추락사했다라고 알려진 거잖아요. 그 전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추락은 했고. 네. 근데 이제 김용환 씨가 허겁지겁 정신없이 내려온 뒤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일단은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추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김용환 씨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식사 자리. 그러니까 일행들이 와서 호림산악회 일행들이 있었던 식사 장소로 뛰어갔대요. 네. 자기가 그러면서 가갖고 큰일 났다. 장준하 선생님이 지금 추락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김용덕 회장이었던 김용덕 그리고 김용덕 씨의 동생이었던 그 김덕희 그리고 김희로 그리고 박사범이라고 하는 태권도 당시 관장을 하던 사람 이 4명을 데리고 다시 장준하 선생님한테 돌아왔대요. 그래서 가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그 계곡 밑에 이제 쓰러져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장 선생님이 반응이 없어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 선생님이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풀어서 그러면서 주면서 지금이 몇 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을 몇 시라고 얘기했냐면 2시 10분.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추락하고 그리고 나서 일행들한테 가서 알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 긴급 조치를 하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2시 10분. 2시 10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선생님이 뭐 12시 10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뒤쫓아 가갖고 뭐 군인하고 뭐 하고 그리고 나서 산을 올라가고 샌드위치를 먹고 그리고 내려오고 뭐 일행한테 알리고 이걸로 따지면 도저히 시간이 안 맞는 뭐 거예요. 하나 맞는 게 없네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 맞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 이제 사람들 호림산악회 사람들하고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뭐 경찰서나 파출소 신고를 했을 텐데 신고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었으니까 뛰어가서 경찰서까지 갔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 선생님이 사망한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김용덕 회장 이 사람이 자 일행을 빨리 데리고 그만 철수해라.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 나머지가 일행을 철수하고 그 돌아가는 그 차편에 이동지서 포천 이동지서에 가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던 사람들이 버스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갖고 이제 신고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인 김희로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이제 그 포천 약사봉 입구 앞에 있는 군부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앰뷸런스 하고 군의관 등을 또 도움을 요청해라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따로 가서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최석태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지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이 이제 찾아와서 현장을 보고 이제 사망한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사망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앰뷸런스나 이런 걸로 이동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김용환 씨는 자기가 직접 뭐 이동지서에 가서 신고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미스테리가 발생하는데,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김용덕 씨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 시신을 일단 그 산 속에 이제 벼락 밑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일단 개울가 쪽, 그 사고 현장에서부터 그 밑에 약 300m 정도 있는 개울가 쪽으로 좀 그 모시고 내려오자. 사체를. 예. 그 장준하 선생님의 이 시신을 이제 모시고 내려오자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들것을 나무를 잘라서 잠바로 이제 엮어갖고 그래가지고 들것을 만들어서 이제 쭉 내려왔대요.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바위 위에다가 장 선생님을 이제 눕혀놨는데 눕혀놓고 나서 김용환 씨의 주장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용덕 회장이 당신은 이제
경찰서에 이동지서에 가 있어라. 당신이 목격자니까 당신은 이제 그만 가 있어라. 그래서 김용환 씨한테. 예, 김용환이 그러니까 김용환 씨 주장이 그거예요. 김용환 씨한테 김용덕 씨가 자기 보고 이동지서에 가 있으라고 자기한테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장준하 선생님에게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서 얼굴을 덮어드리고 자기는 런닝구 이른바 남자 이 속옷 이른바 난닝구를 입고 그 상태로 이제 이동지서를 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반면 김용덕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 장 선생님을 내려놓고 보니까 김용환이 사라졌대요. 한참 찾았대요. 야 도대체 이 사람 어디 갔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김용덕 씨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김용환 씨는 당신이 이동지서 가 있으라고 해갖고선 자기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미쳤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보고 거길 가라고 가라 말하냐.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 어디 갔는지 한참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최후의 목격자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진짜 김용환은 이동지서에 갔느냐.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이동지서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냈어요. 4명을. 예, 각기 이제 경찰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데로 간 걸 다 일일이 찾아갖고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만났어요. 그들에게 한결같이 진술을 한 게 뭐냐. 당시에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적이 있느냐. 그것도 란닝구를 입은 사람이 장준하 사건 목격자라고 하면서 이동지서에 온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 없다. 왜? 그때도 난닝구 입고 파출소 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이 무서운 공권력 시대 유신 독재하에 어디 경찰 이 파출소에 그런 불량한 자세로 온다? 그거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목격자가 왔다면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될 게 있다. 실황조서. 그런데 그런 걸 작성한 적도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4명이 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까? 예.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일이 없다. 없다. 저도 작성한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왔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을 기억 못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김용환 씨는 네.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난닝구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김용환 씨 주장은 자기 이동지서에 갔대요. 이동지서에 무조건 갔대요. 그 주장 말고는 증명할 수 있는 게 또 없는 거예요. 갔고 그래서 그럼 거기서 뭐 했냐 그러니까 경찰 파출소에 갔더니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경찰관이 자기 보고 저기 경찰서를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포천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뭐 포천경찰서 물어보면 되겠네. 그래서 포천경찰서에 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밤새도록 거기서 꼴딱 밤을 새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자기를 의정부 지청으로 들고 가서 서둔양 검사를 만났고 그리고 서둔양 검사한테 조사를 받던 중에 그 장준하 선생님의 사모님인 김희숙 여사가 자기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니 아무 의심이 없어. 그러니 석방시켜 주시오라고 하는 신원 보증을 했고 그걸 받고 자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전부가 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예,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진실은 뭐냐면 첫째, 장준하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지서에 근무하던 당시 경찰관을 전부 확인을 했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없다. 그런 사실. 난닝구를 입고 누군가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이 온 사람도 없었고 그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를 간 사람도 누구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없었던 김용환 씨가 그러면 어디서 나타났느냐. 놀랍게도 그가 나타난 곳은 그렇게 실종됐던 그가 약 오후 3시경에 3시 이후에 그러니까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2시 10분에 시계를 봤으니까 네. 그 이후에 사라졌으니까 그 이후에 2시 사라진 30분이나 3시 거예요. 정도에 사라진 거고. 그 후에 사라졌던 김용환 씨가 다시 사람들에게 행적이 발견된 시각은 이동지서도 아니고 또 자기가 포천경찰서로 갔다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다시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그날 밤 12시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몇 시간 만입니까? 뭐 한 11시간 정도? 아니죠. 한 9시간? 8시간, 9시간? 9시간. 자, 8시간, 9시간 만에 다시 사건 현장에 나타났다. 예. 그것은 당시 수사검사 서돈양 씨의 증언이죠. 예. 서돈양 씨가 뭐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목격자라고 하는 김용환이가 거기 있더라. 오전 12시쯤에 훅 나타났더라.
밤 12시. 밤 12시에, 나 그 양반하고 얘기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발생하고 나서 당시에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서울 수유리에 자기가 집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날 자기가 이제 당직이었는데 담당 검사가. 담당 검사, 그러니까 의정부지청의 검사로 있었던 서도냥이 그날이 일요일인데 당직이라서 자기가 집에 있었대요. 당직인데 왜 집에 있지? 말이 안 되는데 뭐 이제 당직인데 그냥 집에 가서 있었던 그럴 수도 거죠. 있죠, 뭐. 네. 그런데 보고가 딱 왔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이 실적 추락사했다. 그런 변사 사건이면 굳이 자기가 물진장 많은데 한 번도 안 갔는데 이 유명한 사람이 자기 관내에서 사고 났다니까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밤 12시에 포천경찰서장 하고 또 그 포천 지역에 있던 의사 심구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사건 현장에 갔대요. 그리고 나서 가서 보니까 장준하 선생이 이제 바위 위에 이제 눕혀져 있는 걸 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실족해서 이제 추락했다고 하는 데가 어딘지를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 300m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 사고 지점으로 올라가던 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 사람이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자기한테 들고 왔대요. 올라가던 중에.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김용환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이렇게 몇 가지를 쭉 듣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 그러면 당신이 좀 들고 거기 있던 경찰관한테 당신이 좀 들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의정부지청으로 들고 와라. 이렇게 자기가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김용환 씨는 부인합니다. 왜 부인해요? 자기는 간 적이 없다. 예, 그 자리에 절대 간 적이 없다. 간 적이 없고 자기는 포천경찰서에 있었다. 검사가 거짓말한다. 검사가. 그런데 그래서 두 사람을 대질 조사시켰어요. 그 서동현 검사가 제발 저를 좀 보고 저를 당신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 했잖냐.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근데 그 혼자 조사할 때만 해도 무슨 소리냐 거짓말이다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당당해갖고 그럼 대질 조사합시다 해가지고 사실상 억지로 제가 만들었는데 한 번도 정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뚝 떠두고. 네. 아니 그 동아일보 기자가 뭐 저기 죽치고 앉아 있다가 그 네. 증언 들었다는 것도 의정부지청이죠. 다음 날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네. 아니죠. 그날은 이제 밤 12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끝까지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이 검사가, 아니, 당신 나한테 그때 했잖냐. 내 실은 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당신 거기서 꿀밤도 한 대 때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때 시대니까. 그 밤 12시 전에? 뭐, 당신 내 미안한 얘기지만, 잘 생각해봐라. 나 그때 당신한테. 한 대 때렸잖아, 내가. 그러지 않았냐. 왜 날 기억 못하냐. 막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고개 숙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목격자를 또 찾아낸 거죠, 우리가. 서도냥 검사라고 만난 걸 본 사람 또 다른 목격자. 누구겠습니까? 데리고 온 경찰. 방금 서도냥 검사가 얘기했던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일 당신이 데리고 있다가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라고 했던 경찰관. 네. 그 포천경찰서 경찰관을 저희가 찾아낸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더니 맞다. 서도냥 검사가 나한테 그날 밤 현장에 있다가 이제 자기 보고 이 사람 데리고 있다가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새벽 2시에 포천경찰서에 자기가 들고 갔다. 그리고 수사과장 방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상대로 조서를 쓰고 다음날 의정부지청 들고 갔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라진 그렇죠. 순간을. 자기는 이후에 이동지서에 있고 포천경찰서에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지청에 가서 그리고 나서 사모님의 신원보증으로 나와야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맞는데. 주장한 스토리인데 이게 전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동지서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자기가 이 9시간 동안 어디서 어디 무엇을 있었냐? 했느냐가 자기가 밝혀야 되는데 이거 못 밝히는 거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오해가 생길까봐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사모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보증을 해서 풀려났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왜 거짓말이냐면 사모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무슨 신원보증을 하냐고 했고 서도냥 검사조차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살인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단순히 목격자인데
목격자를 갖다가 조사하면 내보내는 거지 무슨 실험 보증을 받고 내보내냐. 그런 거 없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자기에게 쏠리는 의혹을 사람들한테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한 거죠.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람이 사라진 9시간. 사실은 이 사건의 진실은 핵심이네, 그 그게. 사라진 9시간에 어디에 있었는가? 예, 9시간에 이제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양반 행적이 문제인데. 자, 또 하나가 말이죠. 3시쯤에, 장 선생 집으로 계좌가 한 통 걸려왔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3시면은 이제 김용환 씨가 사라진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 정확히 얘기하면 3시경이에요. 3시에서 4시 사이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가족이 이 사건에 의혹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그 괴전화였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1983년도에 처음 그 장준하 선생님의 유족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첫 보도가 바로 당시에 여성동화의 장준하 선생님의 사모님인 김희숙 여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이제 억울함을 얘기하게 돼요. 공개적으로.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시에 오후 3시경 사고가 일어난 날 낮 3시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시경에 막내인 장호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사를 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중학생이었대요. 그 막내인 장호준이 전화가 울려서 받아보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로 지금 포천에서 장 선생님이 크게 다쳤는데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빨리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그래서 이제 장 선생님의 아버지 남편의 사고를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현장으로 이제 달려간 게 도착해 보니 저녁 6시경. 그리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사고 현장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이동지서를 갔다는 거예요. 그 이동지서에 갔을 때 만약에 김용환 씨가 거기 있었다고 있었다면. 주장했잖아요. 봤어야죠. 못 봤대요. 그리고 김용환 씨도 그 사모님을 본 적이 없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유가족들은 그 계좌가 누군지 모르고. 이 가족들은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냥 전화만 와서. 이렇게 예, 했으니까. 그리고 그 계좌가 실제로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고 추측했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대상자가 누군지 매우 알고 싶었고 그것이 이 열쇠를 푸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 조사를 하던 중에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됐죠. 아니,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산악회 회원이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산악회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했으면 당연히 밝혀야죠. 그렇죠. 내가 그 그렇죠.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근데 거였어요. 그동안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네. 자기가 전화했다고 등장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기 네. 의문사 조사위원회에서 누군지 밝혀냈다는 거죠? 네. 그, 누굽니까? 처음에 이제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의문사 사건 조사든 무슨 조사든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사 기록을 열심히 보는 건데 그날 제가 기록을 3번, 4번 이제 계속 반복해서 수천 쪽의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동안 안 들어왔던 한 문장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1975년 8월 17일 사고가 일어난 날 밤 9시경에 당시 중앙정보부 판단기획국에서 작성된 장준하 선생에 대한 사고를 보고한 최초 보고 중요 보고 문서라고 하는 거 그거를 딱 읽어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한인사 장준하가 포천 약사봉을 등반하던 중에 그 실족하여 추락했고 현장에 있던 그 동 일행인 김용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유족이 현장에 도착했다. 계전화를 김영환 씨가 했다는 거네요? 그 계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사라진 김용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중앙정보부 중요 보고 문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라졌던 사람이 사실은 바로 그 유족이 그렇게 의심했던 바로 그 김용환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유족들도 누구한테 전화 온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정은 어떻게 알았을까? 김용환이가 전화를 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의심을 했어요. 너무 저도 놀래서. 과연 이 김용환이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김용환인지 여부. 그리고 2인인지. 예. 김용환이라는 이름 너무 흔하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방금 우리 이 작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중정은 또 이거를 어떻게 알고 그 이름을 여기다 썼을까? 이게 저도 궁금했죠. 근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문서에 써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첫째, 동일행인 김용환. 그 그러면 뭐- 동일행 중에는 김용환은 그 사람밖에 없었고. 그렇죠. 두 번째, 그 김용환 바로 옆에 가로 열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거주라고 써 있었어요. 어우, 디테일해. 그러면 그래요. 뭐 확실하네요. 그래서 당시에 김용환 씨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참고적으로 당시에 이문동에는 지금의 그 중앙정보부, 안기부. 아, 옛날 그 예. 자리였죠. 예. 중정 자리였죠. 지금 예. 그때 그 지금 한예종 자리죠. 중앙정보부는 당시 이문동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산으로 예. 또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내곡동 가 있는 건데, 그렇게 써 있는 바로 김용환이라고 하는 건 일행인 김용환이라는 게 분명히 적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 문서를 작성했던 판단기획국 국장을 제가 직접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주체 당사자를 불렀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중요 상황 보고문에 실명이 써 있다면 이건 어떻게 기재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감청을 하고, 장준하 선생님 집 다 감청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예. 감청을 하고, 그 감청에서 대상자가 누군지를 확인이 되면 이름을 쓴다. 그런데 만약에 대상자가 누군지 정확치 않으면 절대 이름을 쓰지 않는다. 예, 차라리 무명으로 쓴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 문서에 실명이 써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이 확인됐기 때문에 쓴 것이다. 그러면 전화는 김용환 씨가 그 맞나요? 전화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리고 김용환 씨가 한 게 맞는 거죠. 중정에서 김용환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안 그러면 전화 목소리만 가지고 씨발 김용환 씨가 김용환 씨를 알고 있었죠.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고.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봅시다. 1964년 서울시경이 중앙정보부가 사설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한 특수인물 정황카드에 김용환이라는 인물이 올라가 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거는 중정이랑 계속해서 연을 갖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아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예. 아주 깔끔한 건데. 깔끔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당시는 뭐 전화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없었죠. 이 양반은 그러면 그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뭐 했을 텐데 3시 4시경 사이 어쨌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전화를 했을 텐데 포천 이동지에서 안 왔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전화를 유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을까? 아까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다시 복귀해서 보면 말입니다. 이겁니다. 왜 김용환 씨는 왜 자기가 실제로 가지 않은 곳에 갔다고 주장을 하고 9시간에 대한 자기가 사라진 그 행적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가. 그게 사실은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이제 다 알고 나서 이 괴전화를 했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가 확실하다고 하는 중앙정보부 당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전화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고 그것을 갖다 드러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김용환 씨를 딱 불렀는데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사실은 제가 그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까봐 솔직히 걱정했어요. 얼마든지 진술을 바꾸신 분이니까. 그러면 왜 그동안 얘기 안 했느냐. 처음엔 자기가 이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그 이후에 이 전화를 의심하더라. 그게 자기가 의심도 받던 마당에 사실은 그 전화 제가 했다고 지금에 와서 얘기하면 완전히 자기를 의심할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차마 얘기를 못했다. 그리고 그 전화를 하는 시점에 자기가 그 말을 못했다는 거는 자기가 안전하게 모셨어야 됐던 이 장준하 선생님을 자기가 안전하게 모시지 못해서 이렇게 되니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했다. 전 이렇게 얘기할까봐 사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불러서 자, 당시에 괴전화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저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정을 하는군요. 네. 일관되게 부정했죠. 누군지 정말 모르십니까? 했더니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알겠지. 받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문제의 중앙정보부의 중요 상황 보고를 제시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던 거예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 아, 머릿속에 지금 막 돌아가. 머리가 막 한동안 아무 굉장히 말도 없다가 그러다가 이건 조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중앙정보부의 조작. 날조다. 그래서 30년 후에 선생님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럼 중앙정보부가 조작된 문서를 썼다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거의 정말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굉장히 과격한 태도를 보였어요. 막 뭐 책상을 막 들고 다 조작이라고 막 했는데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서는 조작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중앙정보부를 고소하시라고. 만약에 이게 조작이라면.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 이분이 조사를 거부하고 나가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는 그분을 잡지 않고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이건 분명히 전화한 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 방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설요.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전화를 했느냐. 그렇지. 어디서 전화를 했나라는 걸 자기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이거 확인 됩니까? 다 확인했죠. 조사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조사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시에 이제 75년도 8월 당시에 전화가 그 인근에 뭐가 있었는지를 쭉 확인해 봤죠. 몇 대 없죠. 경기도 포천 그 약사봉 근처. 약사봉 인근 그 내 근처에 1시간 이내의 거리에 뭐가 전화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한 거죠. 확인해 본 결과 전화는 몇 대 있었느냐? 한 대 있었습니다. 딱. 그럼 뭐 누구네 집에 있었겠어요? 100%. 글쎄요. 쉽죠. 이장집. 왜냐하면 이장집엔 행정전화를 놔주거든요. 자기가 넣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장집에만 전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포천 지서 이런 데도 이동 지서에 전화는 있었습니다만. 있었지만 그거는 거리상. 아니 거리상이 아니라 그럼. 가서 전화 통화 씁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는 안 나타났으니까. 일반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데서. 거기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화가 어디 있었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확인해 본 결과 이장집에만 한 대가 전화가 있었고 그 이장집을 제가 찾아갔죠. 그랬더니 다행히 당시에 그 이장으로 있었던 그분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 동네 이장집 그 75년도 당시에 이장하시던 분이 어디니까 할아버지 살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1975년도에 여기 근처에서 장준하 선생 사망한 사건 혹시 아시죠? 알더라고요. 여기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뭐 때만 되면 누가 와서 여기서 뭐 방송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혹시 그때에 누가 여기에 와갖고 전화를 빌려달라고 혹시 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단호했고 간결했습니다. 없다고. 왜 없다고 답변을 할 수 있었냐? 그분은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빌려준 적이 없대요. 더군다나 이분이 굉장히 아주 그 공무에 투철한 분이었더라고요. 이 전화는 자기 전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행정전화다. 예, 행정전화. 국가가 자기한테 설치해준 행정전화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 전화를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누구한테도 전화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괴전화를 한 곳은 그 근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이 이것을 답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전화를 했다라는 말을 못한 거죠. 그렇다면 그 전화를 어디서 했느냐. 그게 바로 앞으로 장준하 선생 사건에서 밝혀내면 드러날 이 사건의 모든 진실입니다. 혹 뭐 군부대라든가. 나도 군부대 생각했어. 중정이라든가. 예. 그쪽에서 전화를 했다면 뭐 확실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흐름을 저는 이해했어요. 그가 어디서 전화했는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 이어듣겠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안마기가 다시 생각난다.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덜덜덜 받으니 괜찮더라고요. 네. 이분이 뭐 일단 우리 보고 써보라고 안마왕 어깨 닥터를 줬어요. 줬는데 나는 안 썼습니다. 나는 안 쓰고 우리 와이프 쓰라고 줬는데 예. 시원하다 그러더라. 난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야. 그 바레를 조끼처럼 이제 조끼처럼 입는 거야. 입어서 이렇게 그냥 입고 있으면 돼.
그럼 알아서 지가 등 이렇게 두두두두 해줘. 해주는데 뭐 조정도 가능하고 말 그런 건데. 아니 이 작가도 더 잘 알겠지만 이 컴퓨터 앞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글 많이 쓰는 이제 이 작가 같은 사람들 그러면은 어깨가 저 같은 경우에 그래 어깨가 살짝 올라가면서 약간 거북목 같이 된 상태에서 막 어디를 치니까 어깨 등이 근육이 결리지. 굉장히 많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자동으로 안마가 되는 입고 있으면 안마가 되는 그런 조끼. 그럼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효과가 좀 있겠네요. 입고 하면 돼요. 입고 그냥 텔레비봐도 되고. 그래? 야, 근데 야, 악플러. 너도 이거 입고 해라. 아니 TV에서 광고 많이 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요 근래 들어온 광고 중에 가장 큰 회사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근데 하여튼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주소 한번. 예, www.anmawang.co.kr 안마왕.co.kr 네,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고. 괜히 안마 이러니까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왜 부정적이야 이 새끼야. 부모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부정적인 아니야, 거야. 뭐, 난 지랄하고 있는 모르겠어. 씨발. 나는 늘 아마 우리 부모님 생각난다. 얘는 씨발 이상을 떠올리니까 그런 거야 이 개새끼야. 야, 그런 건 한별이 씨한테 물어봐. 그래. 연한테 물어보든가. 한별이랑 한잔해야겠다. 그래, 그건 그렇고. 하여튼 만약에 구매할 때, 요즘 추석이니까, 네. 선물로, 네, 부모님 선물로. 네. 근데 이게 거대한 게 아니고, 그냥 손가방처럼 들면 되는 거야. 그거 딱 포장돼 있는 건데, 구매하셔가지고, 추석 때, 어른들 선물하면 좋겠네. 예, 근데 좋겠네요. 구매하실 때 EJ라고 써주시면, 71,000원짜리 핸드형 안마기, 공짜로 준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마 의자 같은 거 많이 사시고 렌트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거 다 이제 나중에 빨래 거리대 그런 거를 다 써요, 이게. 조이팔 생각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아니고요. 이건 정말 가방처럼 매는 거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아니 몇 개 구입하면 다이아몬드로 올라가.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예. 전혀 조이팔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감질만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1분 후에 뵙겠습니다도 아니고. 죄송한데. 자, 네. 노래 듣기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전화했는지 알 것 같다. 예. 이 사건의 진실이 바로 사라진 9시간의 진짜 진실이고 본인은 부정한다고 하지만. 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장준하 선생 사건과 관련해서. 네. 예. 정부가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정말 박근혜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데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이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의 죽음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숨겨진 9시간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제가 내용을 알지만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후에 다시 조사할 그 기구에서 미리 이 얘기를 하면 그 관련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없애버리겠죠.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 이 사건의 진실, 이 사건 장준하 선생님이 누구로부터, 누가 공작하여, 어떤 경위를 거쳐, 누가 개입했는지 이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거기 어디서 전화했다는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다면 예. 정권만 바뀐다면 네. 이 모든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보가 아닌 이상 밝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조사를 마무리할 때 세 사람 정도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거짓말인지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은 알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한 사실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공개된 것처럼 김용환 씨가 거짓말을 했죠. 자기의 사라진 9시간과 관련된 거짓말을 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장준하 선생님이 마침내 이제 2012년도 8월 1일 날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개고 이게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외부 가격흥에 의한 상처를 의한 이거를 이제 보는데 정말로 저는 장 선생님의 외부 가격흥에 의해서 맞은 그 상처를 보는 순간 그 모든 의문이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쳤고 그 거짓말이 사실은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습니까? 깨달았어요. 근데 그 장준하 선생 이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가 완료되고 나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2012년도니까 그 조사가 마무리되고 한 8년이 있다가 이제 뭐 있었던 건데 여하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사 이제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한 문서 그 문서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세월호 사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보장이 돼야 돼요. 이것만 있어서 한다면 충분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반드시 드러날 수 있다.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이 났던 이유도 아니 무슨 보안사 국정원 이런 데서 없다 그러면 자료가 없다 그러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인데 네.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뭐 불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중앙정보 문서 우리한테 지금을 협조했던 국가정보원은 우리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최초 보고. 1975년 8월 17일 밤 9시에 이 전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용환이라고 하는 써있던 그 자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 보고문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맛배기로 하나만 나왔네요. 그것만 어떻게 들어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들을 불러서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자, 이런 보고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밤 12시에 검안 의사와 검사가 왔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받고 검안 의사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추가 보고문이 있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자기네가 봐도 그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없는 건 자기네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내 중앙정보, 그러니까 국가정보는 더 자료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진실이 담겨져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은 거. 근데 이걸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문서고를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당시에. 이게 정말 결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무슨 자료가 있으면 롤넘버 몇 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갖다가 주면 자기네들끼리 검색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주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끝내 몰랐는데 이거보다 더 아주 나쁜 집단이 있었어요. 누구냐? 보안사령부. 즉 지금의 기무사령부. 자, 걔네들은 우리한테 뭘 협조했느냐? 얼마큼 협조했을 것 같아요? 단 한 장도 안 줬습니다. 단 한 장도. 모든 자료를 다. 없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 그냥 없다고 했어요. 없다. 단 한 장의 문서도 없다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뭐냐면 당시에 임금 보안부대에서 그 당시 대장이 자기가 직접 텔레타이프를 쳐서 보고한 16절집 반장 분량의 보고문이 있다라는 진술을 제가 확보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있었어야 돼요. 그건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고했다는 게 있고 보고를 했으면 그것을 만약 폐기했다면 폐기한 대장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 얘네가 무조건 없다고 주장한 것을 이제 마침내 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공문을 쳤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당시에 아무개가 이렇게 작성해서 텔레타이프를 통해 당시 보안사령관 진종채에게 보고했던 문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나서 기다렸는데 뭐라고 올까? 돌아온 답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관련 문서 없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그 당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었죠. 대통령 소속. 직속이죠. 뭐 소속. 대통령 직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했지. 수사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도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보안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12년 9월 13일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현하고 백지현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네. 1975년 8월 18, 19, 20일 3일간의 청와대 의전일지. 예. 이제 장 선생이 사망하고 그 다음 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장준하 선생이 8월 17일 날 사망했고 그 다음 18일 날 오후 4시 43분부터 5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방금 이야기한 보안사령관 진종채와 박정희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단독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그 면담 장소가 또 특이해요. 어딥니까? 박정희의 서재. 개인적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소재라면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개인적 하는 건 아니에요? 공간에서 예, 그 앞뒤로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 그럼 이런 문제도 다 보안사한테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안 줬다는 얘기죠. 없죠.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하고 독대 면담을 했으면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독대에 따른 청와대 일지가 지금 남은 거예요. 네. 그 일지상에 이제 이런 게 남아서 이제 써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무슨 내용으로 어떤 보고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걸 확인해야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장준하 선생이 사망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진종채 보안사령관이 홀로 가서 그것도 무슨 뭐 공식 석상이 아닌 개인 서재에 오픈되어 들어가서 있는 공간도 아니고. 예, 단둘이 공간도 가서 아니고. 이제 거기서 무슨 내용의 대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진종채가 사망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아쉬운 게 있죠. 더 이상한 건 말이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보안사령관하고 면담한 자체가 1975년 1월 1일부터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딱 요때만 만난 거야. 딱 요때만. 네. 왜 C8 하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점이죠.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재조사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또 했는데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냐고 하는 그런 반론을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어서 저희가 중단한 게 아니라 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확인할 내용도 굉장히 많았는데 더 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강제로 문이 닫힌 사건이다. 따라서 지금 다시 조사가 개시된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장준하 선생 하나가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진실은 밝혀진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이 남아야 된다. 아이, 그럼요. 아니, 뭐 준비해온 멘트입니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방금 지금까지는 이제 김용한 씨의 신빙성 없는 증언들하고 당시 뭐 사건의 정황들과 살펴봤는데 장준하 선생 그 사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장준하 선생 몸에 주사바늘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조철구 네. 박사 같은 분이 이제 주장한 건데. 예. 그 장준하 선생님의 사체에 이제 이른바 주사바늘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삼각형 형태의 이제 바늘 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사진상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런 것도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제 하죠. 그런데 장준하 선생 유족들은 장 선생 병원 간 적이 없다. 장 선생님은 이제 그 직전에 병원 간 적도 없고 그 발생한 부위에는 주사를 놓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한방 치료를 받았나 해서 또 확인도 뭐 해본 게 있어요. 사침이나 뜸이나 뭐 이런 거. 아니 이제 굉장히 특이한 또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굉장히 나는 뜸과 침으로 승부한다라고 하는 뭐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의사, 그러니까 그 친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하기 전에, 자기가 바로 장준하 선생님을 치료했다. 예. 침과 뜸으로. 네. 그 침을 놓고 뭐 어쩌서 치료를 했는데, 근데 장준하 선생님은 산에 가서 도저히 뭐 등산을 할 수 있는 당시의 상태가 아니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운신했는데 자기가 눕혀져 있는 걸 뭐 치료를 해가 그나마 지팡이라도 짚고 다니는 상태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산에 갈 수 있겠냐. 그런데도 아무도 조사관이 지금까지 날 찾아오지 않는 거 보니 다 조사는 거짓말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죠.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 또 아니니까. 진짜. 장준하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와 또 헛소문과 뭐 이런 게 많이 있고 억지 주장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분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분 조사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방금 그 이 작가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주사바늘 자국이라고 보이는 그것이 그런 건가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부위는
침을 놓는 자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자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데 뭐 그때는 그게 규명은 안 됐어요. 사진으로만 봐서는. 마취제일 수도 있고 독극물일 수도 있고. 독극물일 수도 있고 마취제일 수도 그렇죠?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사진상으로는 그리고 그 법의학자들한테 여러 명한테도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의학과의 에릭 바틀링크 교수는 사망하고 나서 던져줄 수도 있다. 그런 주장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주사 바늘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저는 두개골의 어떤 함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장준하 선생님은 추락한 것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락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올라가야 돼요. 저는 장 선생님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 조사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체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올라가서 굴러떨어졌으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있었을 거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엄청나게 많은 그 외부에 상처와 상은 있어야 돼요. 장 선생님 내장 파괴는 뭐 그만두고 얼굴에 예를 들어 상책이라도 생겨야죠. 장 선생님의 그 사진을 보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장 선생님은 그냥 주무시는 분이에요. 깨끗해요. 하나의 상처도 없어요. 두 번째, 장 선생님이 추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김용환 씨는 주장하기를 자기가 처음엔 산에 올라갈 때 배낭을 자기가 메고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가방에 든 샌드위치와 커피를 꺼내 먹었고 그리고 나서 이 마오병이라고 안에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옛날에 마오병이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닌데 옛날에는 안에 얇은 유리막이 들어있는 마호병에다가 이제 굉장히 약하죠. 뭐 조금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따라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장 선생님이 자기가 가방을 맸대요. 마오병이 든 가방을. 김용환 씨 주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장 선생님 그래도 저한테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뭐 가벼워서 괜찮으니 내가 매겠네라고 그래서 끝까지 가방을 맸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상태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마오병이 깨졌어야죠. 집에 있어요 지금도. 네. 그거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따라서 장 선생님이 그 배낭을 메고 진짜로 추락했다면 그 산산조각이 돼야 될 그 마오병은 깨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 유족에게 다시 전달이 됐어요. 즉 장 선생님은 추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 마오병의 증언입니다. 아예 그 올라간 자체가 없으니까 추락도 안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뒤통수에 있는 함몰 그것은 뭐 그 넘어져 있던 그쪽에서 어떻게 해서 사체를 그걸로 옮겼을 것이다. 뭐 그것까지는 이제 추측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사관은 그렇게 추측하지 않습니다. 저는 추측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관은 그렇게 추측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외력에 의한 가격인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거는 이제 새로 밝혀진 진실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사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엄정하게 또 조사해서 그렇죠.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 사체 두개골 함몰 상태는 2차 의문사 진상규명회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3차 의문사 진상규명회 꼭 다시 열려서 3기 열려서 그때도 우리 고 수사관님이 저한테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1인치의 비밀을 열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누가 하든 간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그때는 남김없이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비선의 역할 다 해서 누가 하시든 제가 반드시 도와서 함께 이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못 밝히고 있는 비장의 카드 그때 꼭 꺼내서 정권이 바뀌면 꼭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게 한 2시간 정도 뭐 남짓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추적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의 모든 진실, 적어도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의문사 과정에서 어떤 진실과 비밀이 있었는지를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네. 예. 제가 2012년도 11월에 낸 책인데 돌베개 출판사에서 낸 또 하필이면 제목을 돌베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는 정말 우리가 말로는 장준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진짜 장준하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장준하가 어떤 경위에 죽음을 잃었고 왜 그런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
가면서도 그가 걸어갔는지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건요. 이거 한 가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처음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저는 인간 장준하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 저는 이제 장준하, 그러니까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흑과 백을 다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좋은 점도 보지만 부끄러운 것도 봐요. 특히나 저는 장준하 선생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모든 기밀 문서까지 전부 다 봤잖아요. 정말 장준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00만 군중이 모인 장충당 공원에서 한 말씀이나 안방에서 사모님하고 단둘이 한 얘기나 똑같았어요. 정말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이 말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분에 대해서 그 내면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는데 이런 훌륭한 분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정의롭고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우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준하 선생님이 정말 우리 역사에 남겨놓은 그 큰 발자국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희재가 이런 방송 해준 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애청자들께서 한 2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장준하 사망 사건의 의혹들을 진실이 어땠는지 아마 대충 알아차렸을 것 같고 혹 모자란 점이 있다면 고상만 수사관이 쓰신 책 다시 한번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입니다. 예,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사보셔서 그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12시가 다 된 것 같은데 12시 넘었네요.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걸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고상만의 수사반장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